간밤에 미국에서는 4월 FOMC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언론도 주목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눈길을 끌만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테이퍼링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환경상 금리 인상까지는 몰라도 테이퍼링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 전략 파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관심을 많이 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4월 FOMC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좀 특이한 내용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예, 뭐 시장 반응이나 뉴스상으로는 이제 별다른 뉴스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나왔고요. 분명히 테이퍼링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로 나왔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시장에 안심을 주는 답변을 했습니다. 뭐 테이퍼링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뭐 앞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기 전에는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한다면 상당히 오래 전에 미리 언지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금리랑 달러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흐름을 이제 같이 보였었고요. 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다뤄졌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였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가 약간 바뀐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에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일부 가격 상승에 대한 언급이 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난 FOMC와는 이제 태도가 약간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같이 늘 팔로잉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좀 집중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뭐 그냥 일시적이다, 무조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이번에도 비슷했으나 이번에 이제 추가된 발언은 혹시라도 이제 올라간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아주 미묘한 뉘앙스의 변화인데도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크게 다가왔던 게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히 요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뭐 우리는 비은행 섹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뭐 관할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올라서 직접적으로 이제 버블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버블이 아니라 그 영어로는 이제 프로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이게 적정한 단어가 없는데 뭐 맥주나 그 카페라떼에 있는 작은 그 뭐라고 할까, 포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작은 거품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똑같이 거품인데 보통 거품이라고 하면 이제 비누 거품처럼 뭐 크게 있다가 터지는 거를 보통 상상을 하시지만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거품이라는 거는 버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옛날에 이제 그린스펀 때도 똑같이 이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저도 재밌게 좀 바뀐 태도로 받아들였고요. 시장에 계신 분들도 뭐 연준의 이제 태도에 대해서 뭐 버블이라는 거를 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연준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 어휘 선택이 이 플러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연준 의장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하나의 단어를 모두 다 신경 써서 채택을 하고 해야 되니까 진짜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테이퍼링을 뭐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테이퍼링이 하반기, 특히 4분기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파트장님은 전망을 하십니까? 테이퍼링 논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죠. 이 실제 하는 시기는 뭐 내년 초일 수도 있고 뭐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연말인데 뭐 실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그거를 논의하느냐, 시장에 알려주느냐, 이 시간이 훨씬 중요하겠죠.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 컨센은 분명히 내년 1분기고요. 조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올해 말 정도 시작 시점을 보고 계시고 시그널링 시점은 보통 그 시작 시점보다 대략 한 4개월 정도 빠른 시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가령 내년 1분기라면은 뭐 올해 한 3분기 정도가 될 거고요. 올해 말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적어도 한 6월 정도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한번 과거에 테이퍼가 2013년에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테이퍼 텐트럼으로 기억하실 텐데 그때 타이밍은 12월 개시했는데 실제로 당시 버냉키 의장은
5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개월 정도 빠르게 얘기했는데 다만 이제 그 당시와 1대1로 매칭하셔서 보셔야 되진 않는데 왜냐하면 2013년에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해당 연도 9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테이퍼가 그것 때문에 좀 연기됐었다라는 의견들도 이제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7개월 전에 시그널링을 하기보다는 뭐 대략 그 당시 2013년도 실제로는 한 4, 5개월 전에 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시장이 좀 하고 있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로 보는 거 맞는데 예. 다만 시그널링 시점은 2013년 같은 경우보다는 좀 더 빨리. 왜냐하면 요즘 연준 의장도 미리 먼저 훨씬 전에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2013년보다도 더 빠르게 알려주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한 7월 전후에 알려주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시장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파월 의장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그 선물 시장에서는 대략 한 8월 잭슨홀 연설에서 잭슨홀이 보통 8월 말에 있거든요. 그때쯤 시그널링을 할 거 아니냐는 실제 베팅이 좀 있었던 걸로 가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본격화하기 전에 6개월 전 정도에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면 아마 7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얘기를 하지 않겠냐 말씀을 해주셨고요. 테이퍼링 논란은 일단 아무튼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채권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달러에도 그렇고요. 여러 가격 변수들에다가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테이퍼 그 자체는 분명히 긴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긴축하면 뭐 당연히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세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뭐 위험 자산은 좀 안 좋게.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듯이 뭐 막상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의 재료와는 정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이퍼라는 것도 사전에 이제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2013년 초에 그렇게 경제가 좋지도 않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의 갑자기 거기다 대고서 뭐 QE3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한다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런 큰 충격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텐트럼이 있던 건데 지금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뭐 테이퍼는 뭐 시간의 문제지. 그렇죠. 뭐 조만간 뭐 3개월 빨리 하냐, 뭐 2개월 빨리 하냐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뭐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큰 그림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뭐 저는 그런 면에서 금리의 상승 폭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테이퍼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뭐 일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엄청 크게 튀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달러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의 흐름보다는 미국의 성장이 얼마나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나오느냐 이게 영향을 분명히 더 미칠 것 같고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뭐 일부 오르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긴축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뭐 적어도 한 2, 3년 지나가는 그런 큰 그림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흐름인 점은 약간 위험자산 시장에도 일부 좀 부담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이 인플레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황을 보면 또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또 들기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서비스 물가가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다 고려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일정 부분은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도 또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2분기에는 기저 효과라는 게 크고요. 또 원자재 가격의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2분기에 인플레 우려는 계속될 걸로 그러니까 6월 달까지는 이어지겠죠. 근데 저희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3분기부터의 인플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3분기서부터는 뭐 시장 컨센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는데 뭐 근본적으로 위기 전과 비교해서 이 구조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뭐 원자재나 어떤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거 이상의
기조적인 인플레가 있느냐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사실 글로벌 무역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디플레의 원인이 좀 됐었었고 더불어서 인구 구조라는 것도 뭐 전혀 변한 게 없고요. 노령화 진행됐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화상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기 전에는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해보니까 뭐 불편한 점도 있지만 뭐 제가 아주 뭐 멀리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화상으로 하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미국으로 출장 가서 회의를 했다. 근데 앞으로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제가 비행기나 미국 가서 밥 먹는 것도 없을 텐데 호텔도 안 쓸 거고 그게 위기 전 레벨에 비교해서 뭐 10%만 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번 팬데믹의 위기는 어떤 사람들의 불평등도 굉장히 높였고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디플레 압력을 더 늘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이 서비스업 쪽은 분명히 소비가 좀 늘 텐데 비슷한 의미에서 서비스로 잘렸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서비스업 쪽은 굉장히 임금이 낮은데 그동안 임금이 높은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가 임금이 낮으신 분들이 속속 직업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전체 임금 상승의 압력이 오히려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그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휴 노동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구조적 인플레 압력은 굉장히 낮고 뭐 2분기 정도에는 잠깐 뭐 기저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도 인플레고 미국 경제를 보면 올해 7% 정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3%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상당히 높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인플레하고 그다음에 또 높은 상승하고 서로 겹쳐서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이제 우려가 3월 달에 시장 금리를 크게 올렸고 이게 위험자산 시장에도 부담을 줬습니다. 가령 이제 작년에 미국이 3.5%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 7% 성장한다고 해도 2년 동안 3% 좀 넘게 1년으로 치면 뭐 1.5% 좀 넘게 성장한 거죠. 뭐 예전에 위기 전에가 보통은 연간 2% 성장한 것 생각하면 레벨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이제 팬데믹에 의해서 많이 깎였고요. 내년에 3%로 돌아갈 거냐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조금 그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제 왜 그런 오늘 제가 너무 회의적인데 지금 너무 좋아서 내년도 전망도 굉장히 높은. 한번 작년에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성장률 막 깎을 땐 서로 깎느라고 바빴지 않습니까? 서로 깎느라고 난리였죠. 뭐. 지금은 다시 조정을 해서 이제 올리니까 서로 올리느라고 난리인데 뭐 올해는 올리는 게 제가 이해가 가는데 내년까지 올린다는 거는 어떤 약간 전반적인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너무 좋게 보려는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올해 높으면 분명히 그만큼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는 내년에 다시 평상시 정도로 돌아가는 흐름으로 봐서 뭐 미국도 대략 한 2% 전후 뭐 조금 넘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는 미국보다 뭐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가령 2023년인데 한국은행이 뭐 2022년 뭐 하더라도 뭐 훨씬 후반부 정도나 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의 성장률이 최근에 투자나 기업들의 이제 수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 때문에 최근에 성장률이 높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금리를 조정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것보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또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그 부동산이 상당히 영향을 이제 많이 미쳤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 2000년대에는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렸었어요. 그게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였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때와랑은 상당히 이제 다른 면이 좀 보입니다. 뭐 부동산이 분명히 올랐지만 뭐 세금이나 어떤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을 강력하게 했었고요. 대신 통화정책 대응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주택가격 상승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지만 공급 정책으로 완전히 선회를 했고 공급으로 이제 때려 박으면 사실 주택가격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역시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하지 이거를 이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낮아서 뭐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기에 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전략 파트장이었습니다.
네.